나이 든 할머니가 매일 큰돈을 쓰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됩니다. 서울 송파구 마천중앙시장에서 4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민철 사장이 경찰서에 남긴 신고였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에게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국 어디서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감동적인 실화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낡은 외투에 해진 신발을 신은 72세 할머니. 그녀는 매일 오후 3시 정각이면 변함없이 착성한 후 정육점의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같은 시각에 나타났어요. 하얗게 센 머리는 성글게 빗어져 있었고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색이 바랜 검정 외투에는 여기저기 올이 풀려 있었어요. 발가락이 드러난 신발에서는 구멍난 양말이 살짝 보였습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쓸쓸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든 낡은 갈색 가방에서 꺼낸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반듯한 5만원권 지폐 24장이 단정하게 들어 있었어요. 정확히 120만원. 깔끔한 지폐 특유의 향기가 가게 안을 스쳤습니다. 한우 꽃등심 12kg만 포장해 주세요. 할머니는 차분한 어조로 주문했습니다. 마치 동네 상점에서 생필품을 사듯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박민철 사장은 당황했습니다. 40년 넘게 착성한 후 정육점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마천중앙시장 일대에는 주로 직장인들이나 단골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모습의 어르신은 대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런 모습의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한우를 현금으로 산다니. 더군다나 은행에서 방금 찾아온 것 같은 깨끗한 지폐로 말이죠. 할머니 12kg면 정말 많은 분량인데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박민철 사장이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12kg면 대규모 모임이나 기업 행사가 아닌 이상 개인이 주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12kg 주세요. 할머니는 확고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씩 세기 시작했어요. 5만원권이 24장, 정확히 120만 원이었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혼란스러움을 숨기지 못한 채 할머니와 돈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낡은 신발을 신은 할머니가 120만 원어치 한우를 산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집에서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할머니가 말을 끊으며 답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듯 했어요. 박민철 사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장사 노하우로 볼 때 손님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건 굳이 추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12kg면 양이 많아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할머니는 가게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면만 바라봤어요. 핸드폰도 없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저 무심한 얼굴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초상화 속 인물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죠. 창밖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살피는 것도 아니고 등을 반듯하게 세운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응시하며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포장하는 동안 박민철 사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사기를 당한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면 치매 증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닐까요? 드디어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스티로폼 상자 4개에 나눠 담은 한우는 상당한 무게였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손수레 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박민철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김동준이 함께 나가봤더니 가게 앞에는 낡은 손수레가 기둥에 매여 있었어요. 손잡이는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놨고 바퀴 하나는 끼익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폐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손수레였습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정말 많은 돈을 쓴다는 게 더욱 이상했어요. 박민철 사장이 스티로폼 상자를 손수레에 실어주는 동안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같은 양으로 준비해 주세요. 네, 내일도 12kg를요? 박민철 사장이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매일 올 테니 잘 부탁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무거운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끼익거리는 바퀴 소리가 멀어져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수상했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게로 돌아왔어요. 사장님,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이에요? 젊은 아르바이트생 김동준이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20만 원을 현금으로 그냥 내시네요. 모르겠어. 수십 년 장사하면서 이런 손님은 처음이야. 박민철 사장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설마 불법적인 일은 아니겠죠? 요즘 자금 세탁이니 뭐니 하는 것도 많잖아요. 김동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민철 사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변함없이 나타나는 할머니. 오늘도 같은 것으로 주세요. 똑같은 주문, 똑같은 120만 원, 똑같은 깨끗한 지폐. 리듬처럼 반복되는 그 장면은 점점 더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똑같은 낡은 외투를 입고 똑같은 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똑같은 주문을 하며 똑같은 새 돈을 꺼내 놓았습니다. 마치 프로그램된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다른 상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반찬 가게에서도 매일 40만 원어치씩 사가요. 인근 행복반찬을 운영하는 김영희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 나물, 조림 등을 대량으로 주문한다고 했어요. 과일 가게에서도 30만 원어치씩 가져간다니까요. 신성과일마트의 이정수 사장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사과, 배, 포도 등을 박스 단위로 사간다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인근 대박떡집에서도 20만 원씩, 황금김밥에서도 15만 원씩 샀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모든 걸 합치면 하루에 거의 50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3,500만 원이 훌쩍 넘는 지출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폐품을 주우며 하루 1만 원 벌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펑펑 쓰게 된 걸까요? 할머니는 주문을 마치면 가게 한쪽 의자에 앉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기다릴 뿐. 눈도 깜빡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30분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리고 포장이 끝나면 무거운 손수레에 싣고 홀로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자금 세탁 아니야?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거 아닐까? 아니면 마약 조직이 할머니를 이용하는 거 아닐까? 마천중앙시장 상인회까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인 김철수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40년 시장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500만 원, 20일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상황. 이제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였습니다. 착성한 후 정육점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고기와 반찬, 과일을 어디에 쓰는지 궁금했던 거죠. 박민철 사장과 김동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마천중앙시장을 벗어나 큰 도로로 향했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걸음은 느렸지만 일정했어요. 마치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골목길로 들어서더니 갑자기 손수레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급하게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뒤를 살피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고 갔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경계하는 거지? 박민철 사장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할까요? 할머니는 또다시 멈춰서 주변을 살폈어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복잡한 골목길을 돌고 돌아 달동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운지 오르막길에서는 더욱 힘겹게 끌었어요. 구부정한 등이 더욱 굽어지며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숨을 고르기도 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손수레를 끌어올렸습니다. 72세 노인이 120만 원어치 고기를 혼자 운반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골목길 끝 허름한 주택이 나타났습니다. 함석 지붕은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나무벽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죠. 대문도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나무 판자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어요. 집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당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업소용 냉장고가 2대나 놓여 있었어요. 집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였습니다. 한 대에 500만 원은 넘을 만한 고급 제품이었죠. 할머니의 초라한 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집값보다 냉장고 값이 더 나갈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에서 스티로폼 상자를 하나씩 내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고 지켜봤어요. 그 큰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쌓아놨던 음식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늘 산 스티로폼 상자들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반찬, 과일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어요. 냉장고가 완전히 비어 있다고? 박민철 사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산 것들은 다 어디로 간 거였을까요? 매일 500만 원어치를 사서 그날 다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그 많은 양을 가져가는 걸까요? 게다가 저런 허름한 집에 사는 할머니가 어떻게 업소용 냉장고를 2대나 갖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그 비싼 냉장고를 단지 하루치 음식을 보관하는 데만 쓴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냉장고를 정리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슬쩍 보니 작은 책상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큰 공책을 펼쳐놓고 계산하듯이
숫자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민철 사장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그 자리를 떠났어요. 착성한 후 정육점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민철 사장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혹시 불법 유통업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건가?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옆 동네 한양시장에서도 비슷한 할머니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내 친구가 거기서 수산물 가게 하는데요. 김동준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똑같은 분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생선이랑 해산물을 30만 원씩 사간다고 해요. 그럼 할머니가 하루에 쓰는 돈이 5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말이었어요. 대박떡집에서도 20만 원, 황금김밥에서도 15만 원씩 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니 하루에 거의 600만 원을 쓰고 있었어요. 20일이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폐품을 줍던 할머니가 20일 만에 1억 2천만 원을 쓴다니.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었어요. 마천중앙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불안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저 돈 혹시 마약 조직 돈 아니야? 쉿!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혹시 북한 간첩들이 연루된 거 아니야?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날씨가 굳어도 몸이 아파 보여도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 손에는 반창고와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점점 더 느려졌어요. 어떤 날은 기침을 심하게 하며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점점 더 야위어 보였어요.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우산 하나 없이 젖은 채 손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평소와 다름없이 주문했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변함없는 목소리였지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초조한 표정으로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낡은 폴더폰을 3분에 한 번씩 열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황급히 받으며 짧게 대답하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그런 통화를 할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은 더욱 급해졌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은 경찰 신고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천중앙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15일째 되던 날,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오후 3시에 착성한 후 정육점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했고 손도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어요. 할머니,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박민철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평소와 같이 주문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16일째에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더 심해졌고 얼굴색도 더욱 나빠 보였어요. 17일째 되던 날 오후 2시 50분. 할머니가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타났어요. 오늘은 정말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했고 걸음도 휘청거렸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빨리 좀 부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의 담담한 말투와는 전혀 달랐어요. 박민철 사장이 고기를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곧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하며 박민철 사장을 재촉했어요. 아직 안 됐나요? 정말 급해서요. 포장이 끝나자 할머니는 서둘러 돈을 꺼냈어요. 오늘도 깨끗한 지폐였지만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할머니는 황급히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는 거의 뛰다시피 착성한 후 정육점을 나갔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창문으로 할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너무나 급해 보였어요. 30분 후였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민철 사장과 김동준이 급하게 뛰어나갔어요. 착성한 후 정육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할머니가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수레는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스티로폼 상자들이 길에 흩어져 있었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늘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곧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서울 금성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박민철 사장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나이도 나이인데 무리를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며칠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서울 금성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했던 안색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허약해 보였습니다. 담당인은 며칠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민철 사장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착성한 후 정육점 사장이 직접 병문안을 왔다는 것을 알게 된 할머니.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이 여기까지 오셨네요. 박민철 사장은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걸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사가시는 이유를 물어보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민수 때문이에요. 민수라는 이름을 들은 박민철 사장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에요. 2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박민철 사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2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32살의 청년이었어요. 늦둥이로 얻은 외아들이었고 할머니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언제나 수줍은 미소를 짓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날 아침 민수가 집을 나서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시작한 건설 현장 일에서
첫 급여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엄마, 다녀올게요. 저녁에 깜짝 선물 가져올게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건설 현장으로 옮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였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달 동안 손꼽아 기다린 날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7시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엄마, 급여 받았어요. 지금 정육점에서 한우 포장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런 비싼 거 왜 샀냐고 물었을 때 민수가 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시장을 지나다가 한우 가격을 보고 했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 첫 급여로 엄마한테 한우 사드리는 게 꿈이라고. 민수는 그 약속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양손 가득 정육점 포장지를 들고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초록 신호가 켜지자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승용차가 돌진해 왔어요. 음주운전자가 적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병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철 사장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간신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민수가 아직 의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한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고기를 사왔으니 맛있게 드시라고 했대요. 엄마, 고기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응급차에 실릴 때까지 민수가 정육점 포장지를 놓지 않았다고 했어요. 첫 급여로 산 거라며 엄마가 드셔야 한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밤 민수가 꿈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사시냐고 물어보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3개월 전에 복권에 당첨됐다고 했어요. 민수 생년월일 숫자들로 번호를 맞췄는데 1등이 나왔어요. 50억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33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박민철 사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로또 1등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슬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민수가 없는데. 게다가 의사 선생님의 진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 말기라서 길어야 1년이라고 했어요. 박민철 사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시한부 삶을 살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곧 민수 곁에 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슬픈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가 그렇게나 먹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먹고 간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라도 베풀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할머니. 박민철 사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럼 그 업소용 냉장고도 그런 용도였냐고 말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설치해 준 거예요. 매일 오후 4시에 와서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박민철 사장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께서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마천중앙시장 상인들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셨지만 사정을 알고 나서는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박민철 사장은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했던 자신이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해한다며 오히려 위로해줬습니다. 당연히 의심할 만했다고 말이에요.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곧 병실 문이 열리며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마천중앙시장 상인들이었어요. 김철수 상인회 회장을 비롯해 반찬가게 김영희 사장, 과일가게 이정수 사장까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상인들의 진심 어린 걱정을 받으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김철수 회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에서 할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다고 했어요. 할머니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반찬가게 김영희 사장도 나섰습니다. 자신들도 조금씩이라도 보탤 거라고 했어요. 과일가게 이정수 사장은 더 나아가서 제안했습니다. 시장 한쪽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하자고 했어요.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들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가 원했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감격스러웠어요. 박민철 사장도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착성한 후 정육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도우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은 계속할 거예요.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고 가겠다는 할머니의 다짐. 상인들은 모두 숙연해졌어요. 그날부터 마천중앙시장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 된 거예요. 상인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과일을, 누군가는 떡을 보탰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실린 것이었어요. 아들의 못다 이룬 꿈을 이어가는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시장을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성금을 내놓았고 어떤 이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숙자 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쉼터 소장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쉼터 사람들이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고기라는 걸 처음 먹어본 아이들도 많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니 마치 민수가 그 말을 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장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의 공용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누구나 음식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냉장고였습니다. 개막식 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민수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박민철 사장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가 되어 선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민수가 못다 이룬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병국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표정을 봤냐며 정말 행복해 보이셨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봤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민수가 웃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마천중앙시장의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만든
온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어요. 매일 누군가는 음식을 넣고 누군가는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지만 그 미소는 더욱 밝아졌어요. 오늘도 오후 3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동준과 동네 청년들이 함께 손수레를 밀어주고 있었고 상인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등심이에요. 박민철 사장이 자랑스럽게 포장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침에 직접 골라온 거라 정말 신선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에 무표정하고 쓸쓸한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과일가게 이정수 사장도 준비한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달콤한 사과예요. 그때 낯선 중년 여성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 맞으시죠? 정말 감사드려요. 여성은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여성을 바라봤어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살하고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쉼터에서 먹은 할머니가 주신 한우가 너무 맛있더라고 했어요. 쉼터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 내가 왜 죽나 생각했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식사였어요. 여성은 봉투를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직장을 구했으니 이것도 쉼터에 기부해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여성을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지켜보던 상인들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일주일 후 시청에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새 한복을 입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선물한 단정한 한복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그저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객석에 앉은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민철 사장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수상하고 의심스러웠던 그 할머니가 이제는 모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한 달 후 지역 방송 촬영팀이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건설 현장에서 번 첫 급여로 사온 한우를 못 먹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고기를 사요. 민수가 못 먹은 걸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 덕분에 효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어요. 어떤 이는 저도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다시 쓰러졌어요. 간암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할머니를 매일 상인들이 돌아가며 간병했어요. 박민철 사장과 이정수 사장은 밤을 새워가며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김동준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충분해요. 민수도 많이 기뻤을 거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쉼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쓴 편지를, 누군가는 손수 만든 꽃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우리가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민수를 봤어요. 민수가 그토록 나누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봤습니다. 쉼터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시장 상인들이 힘을 모아 장례를 치렀어요. 서울 추모공원에 할머니가 묻혔습니다. 민수묘 바로 옆자리였어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난 봄날이었어요. 박민철 사장은 포장 상자 하나와 소주 한 병을 들고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와 민수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우를 꺼내 묘비 앞에 놓으며 소주를 따랐어요. 바람이 불어벗 꽃잎이 날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시장으로 돌아온 박민철 사장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어요. 이제 할머니는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김동준이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한 달에 2번 어려운 이웃들께 전달할 음식을 가지러 오는 날이었거든요. 이정수 사장의 과일 가게에서도 김영희 사장의 반찬 가게에서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거창하지 않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나눔이었어요.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시장 한 구석에 있었어요. 누군가는 김치를 넣고 누군가는 반찬을, 누군가는 과일을 넣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 가져갈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던 박민철 사장은 할머니가 늘 앉던 구석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시장 입구의 작은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마천중앙시장. 화려하지 않은 글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나눔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2개의 별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마천중앙시장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어요. 박민철 사장은 오늘도 착성한 후 정육점 문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습관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할머니는 이제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그때마다 박민철 사장은 생각했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김동준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시장에 자원봉사를 왔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도 나눔 음식 준비됐나요? 김동준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민철 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건 나눔 냉장고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는 곳이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민철 사장은 확신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박민철 사장은 할머니와 민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한우 한 포장을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민수야.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나누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할머니와 민수가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민철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나눔은 정말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나누는 것이 진짜 나눔이라고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란히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민수가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따뜻한 나눔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제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만나게 될까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